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작년 제일 큰아이가 대학생이 되었고 둘째가 공포의 고3, 그리고 막내들이 질풍노도의 정점이라는 중1입니다. 저를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큰아이가 있냐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도 그럴 것이 첫 애를 22살에 낳았거든요. 듣는 분들도 많이 놀라셨죠. 도대체 언제 결혼을 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드실 겁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에서였어요. 과 미팅에 나갔다가 당시 복학생이었던 남편을 만났죠. 말도 재미있게 잘하고 함께 있으면 웃는 일도 많았어요. 그 나이 연애가 그렇듯 결혼을 생각하고 만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저 좋은 감정만 키우고 있었죠. 그러다 친구들끼리 여행을 같이 갔는데 거기서 그만 사고를 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첫애가 섭섭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당시에는 저희 가족들에게 큰 사고나 다름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덜컥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니 가족들이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것도 늦둥이 딸이 말입니다. 오빠랑 제가 7살 차이였거든요. 당연히 부모님과 오빠는 반대하고 나섰죠. 친정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가 났고 오빠는 듣자마자 단호하게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남편을 한 번은 좀 만나보라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들은 미심쩍은 얼굴을 하며 한 번은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떨리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입구에서부터 입을 떡하고 벌리더니 저더러 여기가 집이냐고 묻더라고요.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집이다 보니 겉에서 보기에는 규모가 좀 있었거든요.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오빠와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다 이모까지 오셔서는 흡사 네가 얼마나 잘났나 두고 보자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첫 인사를 온 사람을 그렇게 보다뇨. 아마 남편은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눈에 레이저가 나올 것 같은 얼굴로 식탁에 앉아있는데 어느 누가 밥이 입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렇게 환장할 첫 인사를 마치고 남편을 보내고 나서 저는 부모님께 너무했다고 화를 냈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처음 인사 온 자리예요. 그런 얼굴로 보실 건 아니잖아요. 욕하고 쫓아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야지. 너는 도대체 뭘 보고 좋다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얼굴 딱 보니 너 고생길 훤하게 열리게 생겼는데 꼭 결혼을 해야겠어? 아직은 네 나이 어려. 그냥 포기하면 안 되겠니? 저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고 화를 냈지만 친정 식구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오히려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보다도 더 격렬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었어요. 지방에 있으신 이모까지 올라오신 것도 기가 차는 일인데 이모가 아예 앞장서서 남편을 욕하더라고요. 생긴 것을 봐도 뺀질거린다며 저런 인간이 결혼을 하면 마누라 고생시키는 관상이라고 하는데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소리를 높여 저한테 잘해주는 좋은 사람이며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놈 관상이 딱 봐도 너만 죽어라 고생시킬 얼굴인데 왜 결혼을 하겠다고 난리야? 아버지야말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반대 이유가 그럴싸해야 저도 수긍을 하죠. 고생시키게 생겼다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엄마 아빠 나이 되면 그런 것들도 보인다니까. 그리고 아직 대학 졸업도 안 했다며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창창한 나이에 네 공부도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출산에 결혼이야. 결혼하고 아이 낳은 그 이후에도 충분히 공부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빠도 대학 졸업하고 자기가 어떻게 할지 계획이 다 있다고요.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는 줄 알아? 입만 털고 있는 놈인지 누가 알아? 오빠가 그 일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 한 번밖에 못 봤잖아.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안다니? 다짜고짜 임신부터 시킨 놈이 무슨. 하긴 너나 그놈이나 도찐 개찐이지. 누구를 탓해. 똑같으니까 이런 사고나 생기지. 세상에 새파랗게 어린 것이
무슨 배짱으로 임신부터 했다는 소린지. 정말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다. 무서울 정도의 가족 반대에도 남편은 태어냈어요. 오히려 괜찮다고 웃기만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시간이 좀 필요한 일 아니겠냐며 속상해하는 저를 다독여 주었죠. 친정과는 다르게 시댁에서는 무척이나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친정 식구들의 맹렬한 반대는 철없는 저를 더 자극하는 것만 같았죠. 결국 죽어도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우기던 저는 친정과 등을 지게 되었어요. 나 같아도 귀한 막내딸이 애가 져서 대학 졸업도 안 하고 결혼부터 한다 하면 싫다 하시지.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아기 낳고 키우다 보면 이해해 주시겠지. 어차피 배불러 지금 당장 결혼식을 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 애 낳고 결혼식 올릴 때 그때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자. 태어난 우리 애 보면 마음이 바뀌실 거야. 제가 친정의 반대에 많이 괴로워하자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혹시 임신했는데 몸이라도 상하면 큰일이라고 신경도 많이 써주셨죠. 임신하고도 친정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만 듣던 저에게 시어머니의 다독임과 남편의 다정함은 감동이었어요. 두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저는 순수하게 그 말을 믿었죠. 첫 임신이라 겁나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 가득한 저는 시댁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저를 잘 챙겨주셨지만 이상하게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죠. 첫 딸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죠. 아무리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그래도 손주가 태어났는데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연락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오빠가 받더라고요. 다시는 우리 얼굴 안 본 생각으로 나가더니 갑자기 무슨 전화야? 오빠, 나 출산했어. 딸이야. 제 고백에 한동안 오빠는 아무 말이 없었죠. 저는 초조했습니다. 뭐라도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조용한 것이 더 불안하기만 했죠. 숨 넘어갈 것 같은 침묵이 이어지고 오빠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아기 낳았으니까 우리 싫다고 집 나간 너를 받아주란 말이야?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나간 건지 너는 모르지? 너 때문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상상해본 적도 없지? 어떻게 너는 너 아픈 것만 생각하고 너만 잘났니? 오빠, 지금 나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야? 애를 낳았다는데 해줄 말이 그것뿐이냐고. 그럼 무슨 소리 기대하고 전화했는데? 다 받아줄 테니 돌아오란 소리 기대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도 눈물을 꾹꾹 눌러 참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애를 낳았다는 말에 혼자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울컥했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전화만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한참 뒤에야 알았죠. 하지만 당시 전화기 너머로 듣고 있던 저는 너무도 냉담한 반응에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빠의 마음 따위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저 서운하고 원망 섞인 마음만 들어 오빠에게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않을 테니 죽었다 생각하란 말만 남기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제게 친정에 전화를 했었느냐고 묻더군요. 솔직하게 오빠와 있었던 이야기를 했죠. 제 이야기를 듣고 난 남편은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너무 의외였어요. 연애부터 시작해서 그런 남편의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어안이 벙벙해서 멍하게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딸도 태어났고 충분히 마음 풀리셨을 수도 있는데 그 잠깐을 못 참고 당신 사실은 저거랑 다른 이유로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듣기 싫은 말 듣더라도 잠깐이면 되는데. 나도 왜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었어. 그런데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데 그럼 거기다가 뭐라고 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야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빌었으면 되는 일을. 아, 진짜 한심하게. 저는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많고 제가 빌었어야 하는 상황인 것도 맞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남편은 제가 울먹이며 고개를 돌리자 아차 싶었는지 갑자기 자신이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급하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아니었다면서
처가에 사위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미안하다는 말로 저를 달랬습니다. 저는 섭섭한 마음에 입을 꾹 다물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쓰더군요.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눈치가 없던 저는 당시 왜 남편이 그렇게 화를 냈었는지에 대해 생각을 깊게 해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죠. 남편에게 다른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육아를 시작한 저는 매일 잠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있으면 자꾸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친정 어머니도 이런 마음으로 저를 기르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친정에 다시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뭐라고 죽은 줄 알라고 큰소리쳤던 것이 기억나서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저는 그래도 잘 사는 모습으로 다시 전화를 드리자는 굳은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복학해서 대학을 졸업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계획은 둘째 임신으로 산산조각이 났죠. 분명 조심한다고 했는데 둘째가 덜컥 들어섰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화를 내기도 했어요. 복학해서 졸업할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요. 속상해하지 마. 우리 둘째까지 낳고 나면 처가에서도 더 이상은 뭐라 하시지 못하겠지. 그럼 우리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 인사도 드리면 되잖아. 그럼 내 복학은? 졸업은? 나도 졸업하고 취직해야 하는데 또 이렇게 미루라고? 둘째 낳고 내년에 가면 되지. 그리고 그때면 처가에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고 한결 수월하게 애들 키울 수 있을 거야. 어처구니가 없었죠. 마치 남편의 이야기는 지금의 상황을 자신이 계획했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면 피임을 했지만 남편의 계략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어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복학의 시기를 또다시 1년 미루면서 임신과 육아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살고 있었죠. 그 와중에 남편은 취직 준비를 한다고 정신이 없어 그 누구에게도 답답한 제 마음을 털어놓지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초반과는 180도 달라지셔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가 심하셨죠. 특히 제가 너무 서러웠던 것은 첫째가 올 때였어요. 저는 배는 불러와서 무거워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가 울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애가 우느냐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애가 밤낮으로 우는 소리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리실 것 같다고 엄마가 그렇게 애를 못 봐서 어떻게 둘이나 키우겠냐고 소리를 지르셨죠. 첫애를 가지고 시댁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다정하게 행동하셨던 시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애가 우는 소리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집에 좀처럼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주말에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야 한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는 늦은 밤에나 들어왔죠.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진짜 도서관에 갔느냐? 그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저녁에 문자 오는 소리에 확인해보면 무슨 술집 이름이 찍힌 카드 안내 문자가 왔거든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오는 남편에게 제정신이냐고 큰 소리를 쳤던 적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따지느냐고 역으로 저를 혼내시는 바람에 그 뒤로는 말도 못했습니다. 둘째는 그래도 두 번째니 고생을 좀 덜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어린아이 둘이다 보니 언제 어떻게 사고를 칠지 몰라 2배로 힘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는 복학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취업활동을 했지만 단 한 군데도 붙은 곳이 없었거든요. 서류에서 떨어진 곳이 대부분이고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면접에 가서 떨어졌죠. 남편은 자신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떨어질 때마다 화를 냈고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 일이 많았어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취업 준비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잘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입으로만 준비를 했지 솔직히 개인 스펙을 쌓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토익 점수 올리기 위해 학원 다닌다고 등록은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다니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대기업만 노리지 말고 내실 좋은 중소기업도 좀 알아보고 그래요. 중소기업? 지금 나더러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그런 곳에 가라는 말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직장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신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보는데 간판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자는 그런 의미죠. 당신 말 되게 이상하게 한다. 뭐야, 지금 내가 주제도 모르고 대기업 욕심내고 있다는 말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이 길길이 뛰면서 화를 내더군요. 그리고는 자신의 진가를 못 알아보는 회사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문득 남편과 결혼하면 고생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 친정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무섭게 화를 내는 남편을 보면서 한숨만 내쉬었죠. 해가 바뀌고 남편은 갑자기 대학원으로 진학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무슨 대학원이냐고 반대를 했습니다. 원래부터 석박사를 준비했던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평소 남편의 말이라고 하면 팥으로 메주를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 시어머니께서도 무슨 대학원이냐고 말리실 정도였답니다. 그래도 남편은 무조건 대학원을 가야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순간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제 복학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대학 복학을 해야 하는데 둘 다 학교를 다니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는 말에 남편은 저더러 꼭 대학을 가야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약속이 있었잖아요. 첫애 태어나고 나서 복학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러다 둘째가 생겼을 때 그때 당신이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둘째까지만 낳고 대학으로 돌아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면서요. 그때랑 사정이 다르잖아. 내가 아직 졸업도 못했는데 당신이 학교 다니면 학비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취업해서 자리를 잡아야지. 대학원 간다면서. 그럼 나더러 당신 대학원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던 저는 결국 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남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냈어요. 그럼 당신 친정에 연락해서 내 자리 하나라도 만들어주던가. 아버님 연줄 이용하면 내 자리 하나는 금방 만들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애들 데리고 가서 소개도 시켜주면서 내 이야기 좀 해봐. 뭐라고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친정이랑 등 돌린 지가 언젠데 지금 나더러 뭘 하라고요? 내가 둘째 낳을 때 말했잖아. 둘째까지 생기고 나면 처가에서도 아무 말씀 못 하신다고. 그러니까 가서 좀 빌어봐. 내가 취직을 해야 당신도 복학할 거 아니야.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여기저기 체인점이 있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그 중에서는 꽤나 고급스러운 곳도 있어서 단골로 오시는 분들이 기업의 회장님이나 국회의원들도 있으셨고요. 지나가는 말로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남편은 그 덕을 좀 보려고 했는데 제가 쓸데없는 자존심만 내세워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고까지 하더군요. 정말이지 그동안 제가 뭘 보고 이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과거의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혼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집을 나오기는 했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친정으로는 당연히 갈 수 없었고 몇 안 되는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진 상태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유학 갔던 친구와 우연히 카페에서 만난 것이죠. 저는 숨이라도 좀 돌릴 생각으로 카페에 들려 앉아있는데 낯선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단숨에 알아볼 수 있었죠. 친구는 갑자기 애엄마가 되어있는 저를 보곤 꽤나 놀란 눈치였어요. 이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친구에게 부끄러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얼버무리며 친구의 안부를 물었죠. 친구는 그런 제 모습에 눈치를 챈 것인지 시간 되면 함께 가자고 하며 첫째를 번쩍 들어올리더군요. 그리고는 애들도 피곤해 보이는데 자기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화끈거리는 얼굴을 감싸쥐고 저는 친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예 귀국을 했다는 친구는 혼자 살기에는 꽤나 넓은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편하게 씻기고 재우라고 하고는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외출해서 돌아온 친구는 양손 가득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왔어요. 그리고는 며칠이 되어도 좋으니 편하게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며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친구는 잠자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다음날 남편에게서 미안하다는 말로 가득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더군요. 제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며 카카오톡이며 다 반응이 없자 초조해진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갈 곳도 없으니 금방 돌아오겠거니 싶었는데 아예 외박을 하자 놀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친정이냐고 물어보며 친정이라면 바로 데리러 가겠다고 하더군요. 기가 찼어요. 저는 친구와 함께 있다는 말과 함께 이혼 서류나 준비해두라고 말했죠. 남편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했어요. 내가 당신 앞길을 막고 있다며. 나야말로 당신 때문에 인생이 틀어진 사람이야. 왜 이래? 그러니까 서로 헤어져서 각자 갈 길 가자고. 진짜 미안해. 내가 홧김에 실수했어. 내가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대학원 가지 말고 돈 벌어오라고 하면 돈 벌어 올게. 그러니까 어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도 당신 찾고 난리도 아니야. 어머니께 말씀드려. 나는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이혼 서류 쓰면서 애들 양육은 내가 할 테니까 양육권은 상상조차 하지 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얼마 뒤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서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애들을 키울 수 있느냐고 하시더니 아무리 남편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어디 여자가 집을 나가느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저는 이혼할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렸고 시어머니께서는 이혼을 하더라도 애들은 두고 가라고 하셨어요. 자기네 핏줄을 남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말이죠. 정말이지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 상황이 뭔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무능력한 저보다는 남편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큰소리치시며 법대로 해도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잘못했다고 하고 들어오면 모든 것을 용서해주겠다고 말하셨어요. 저는 남편과 알아서 정리할 테니 시어머니께서는 참견하지 마시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능력하다는 말이 제 심장을 찔렀죠. 확실히 제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돈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무엇 하나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애들을 뺏길 것 같은 공포가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거기다 애들을 보고 있으니 괜히 이혼해서 애들을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고민이 되기도 했고요. 좋든 싫든 그래도 아빠인데 하고 말이죠.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저런 답답이가 다 있나 하시면서 한심해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 문제가 이혼하겠다는 제 결심을 흔들고 있었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난 친구는 뜬금없이 남편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꺼낸 이야기에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친구는 남편이 일자리를 가지면 저와의 분란도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그럼 제가 이혼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진짜 이혼의 결심이 섰다면 대학 졸업해서 취직한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이죠. 지금 당장이 어렵다면 시간을 좀 벌라는 친구였어요. 저는 독특한 친구의 관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와는 반대로 친구는 너무나도 평온하면서 확신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죠.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친구에게 신세를 더 이상 지고 싶지는 않았죠. 친구는 고작 일자리 하나에 제가 편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괜찮다고 웃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만나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어주는 친구에게 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는 잊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거든. 너는 몰랐겠지만 중학교 때 나 왕따 당했었어. 너 전학 오기 전까지. 그런데 너 전학 와서 다른 애들이 말리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다가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해주고 같이 숙제하자고 하고. 너는 모를걸?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때는 그냥 네 그림이 좋아서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이었어. 그래, 너는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나한테는 아니었어. 나 사실 그때 학교도 다 그만두고 싶었거든. 그런데 네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지금 이렇게 어엿한 디자이너로 살고 있는 것도 다 네 덕분이고. 저는 너무 과장해서 말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친구는 전혀 아니라고 하며 자신의 도움을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했죠. 그렇게 친구의 도움으로 남편은 한 패션 브랜드의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낙하산으로 공장장이라는 명칭까지 달고 말이죠.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편은 심드렁 하더니만 공장장 자리에 친구가 소개시켜준 곳이 대형 브랜드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얼굴이 싹 바뀌면서 제 앞에 무릎까지 꿇어가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참 가벼운 무릎이구나 생각하며 저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척했어요. 하지만 친구의 말처럼 언젠가 제가 능력만 되면 이혼해버리겠다고 다짐했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날 친구는 제게 더 늦기 전에 친정에 연락을 하라고 말했어요. 더 늦어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아진다고 말이죠. 이날의 이 충고를 저는 평생에 걸쳐 후회하고 또 후회했답니다. 시댁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의 직장이 멀리 있다는 핑계를 삼아 독립을 하자고 말했어요. 다행히 그 회사에서는 사택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남편 역시 그게 좋겠다고 말했죠. 더 다행인 점이 있다면 사택이 제가 복학하려는 대학과도 가까웠답니다. 다음에 남편이 취직을 하고 저는 바로 복학을 했어요. 아이들은 남편 회사의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정말 미친 듯이 공부만 했어요. 남편과는 자연스럽게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저는 대학 졸업반이 되었고 취업 준비도 자연스럽게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취직이 쉬운 것이 아니라며 차라리 사택 근처에서 알바자리나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지만 저는 이혼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덤벼들었어요. 덕분인지 몇 군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결국에는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답니다. 그것도 대기업의 말이죠. 사실 애도 있고 해서 성공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경험 삼아 넣어보자 정도였는데 붙어버릴 줄은 몰랐죠. 진짜 얼마나 기뻤는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남편은 이런 제 소식에 처음에는 인상을 쓸 정도로 기분을 나빠하더니만 갑자기 축하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남편이 축하 파티를 하자고 하더니 술이 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죠. 사실 그동안 남편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피해왔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날 술에 취해 관계를 맺은 것이 원인이 되어 임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나 미칠 것 같았어요. 거기다 쌍둥이라니. 저는 산부인과를 나오면서 길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당연히 취직 합격은 없었던 일이 되었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합격한 다른 회사에서 상관없다고 일을 하러 와줄 수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출판사였는데 자기 회사에는 임산부들도 여럿 있다고 하며 편하게 일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냉큼 그곳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죠. 출판사를 다니면서 쌍둥이를 낳고 키우고 정말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 저희 가정은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이 위험했어요. 남편이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세미나를 갔다가 카지노에 가서 가볍게 즐겼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나중에는 친구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카지노를 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월차니 연차까지 끌었으면서 도박장을 다니더라고요. 저 모르게 말이죠. 그런데 하루는 인상이 좋지 못한 두 남자가 출판사로 찾아와서 제게 돈을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빌린 적도 없는 돈을 말이죠.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했더니 남편이 제 이름으로 사채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추스르고 언제 얼마나 빌렸는지 물었죠. 도박장에서 빌린 돈이라 하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1,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믿겨지시나요? 1,000만 원이요. 20평대 사택에서 내 아이들과 북적거리며 살고 있는 가정의 가장이 도박장에서 1,000만 원의 빚을 지고도 그 돈을 아내 명의로 빌렸다는 사실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번을 확인해도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빌린 돈이 아니라 갚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두 사람은 명의가 저로 되어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전혀 모르는 눈치니 오늘은 이만 가보겠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정중하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도 하고요. 저는 두 사람이 가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이 되지 않는 손을 몇 번이나 만지작거리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거기로 갔어?
그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유 하여튼 못 배운 것들이 인내심도 없어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걱정할 필요 없어. 당신이 무슨 재주로 그 많은 돈을 하루아침에 갚겠다는 말인데 미쳤어요? 도박이라니 우리 애들은 생각도 안 해요? 거참 시끄럽네. 이번에 주식 정리된 돈이 좀 들어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일이면 다 갚을 수 있어. 남편의 입에서 주식이란 단어가 튀어나오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주식도 하고 있었느냐고 소리를 높였지만 남편은 여자가 어디서 남자 하는 일에 말을 하느냐며 그저 조용히 입만 닫고 있으라고 했죠. 기가 찼어요. 그래도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치는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틀 뒤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더군요. 꽤나 당황한 목소리로 제게 도대체 집에서 살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남편이 시어머니의 명의로 돈을 빌렸는데 갚지를 않아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시더군요. 저에게 찾아온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인지 집에 들어와서는 겁을 잔뜩 주고 갔다고 하셨어요. 도대체 너는 뭐 하는 물건이냐? 아니 집에서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남자가 밖에서 빚을 지게 만들어? 무슨 소리세요? 그 빚 다 어머님 아들이 도박하다가 생긴 빚인데요. 도박? 내 아들이 그런 거 할 리가 있겠어? 내가 모른다고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너 나가 살기 시작하더니 아주 내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는구나. 제가 이런 일로 어머니께 거짓말을 뭐하러 하겠어요. 제 회사에도 찾아왔었어요. 남편이 도박장에서 빚을 졌다고.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이렇게는 남편과 못 살겠으니 이혼하겠다고 말했죠.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도박을 어떻게 참고 살겠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능력이 있으니 충분히 아이들을 데려가 키울 수 있다고 말하며 양육권을 가지고 겁줄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했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럴 리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시더니 갑자기 헛소리를 하셨어요. 다 너 때문이잖아. 너 만나고 나서 되는 일이 없어. 네가 집에서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밖으로 나가다녀. 우리 아들이 네가 얼마나 돈도 나면서 피를 말리면 도박에 손을 댔겠냐고.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사돈댁이 잘 사니까 나중에 다 덕보고 살 수 있다는 그 말에 내가 결혼을 허락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휴, 솔직히 대학생이 남자 따라 여행 갔으면 볼장 다 본 거 아니냐? 그런 내가 널 허락한 이유가 사돈댁 돈, 그거 하나였는데 친정에서 버림받더니만. 아휴, 내 아들 인생만 불쌍하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둔기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되었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는 자신의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바로 짐을 쌌죠. 아직 독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모아야 했지만 준비해둔 이혼 서류와 양육권 포기 각서를 식탁에 올려두고는 바로 집을 나왔어요. 도박비 문제가 해결이 되기는 했는지 사채업자들이 회사에 찾아오는 일은 없더군요. 남편은 무슨 이혼이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절대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남남으로 지내자고 했죠. 남편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확답을 주지 않았고요. 저는 몇 번이나 내용 증명을 보내며 당장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애들 양육권만 넘겨주면 위자료도 다 필요 없다고 했고요. 위자료를 왜 포기하냐고 다그칠 수도 있으시겠지만 당시 제게는 이혼과 아이들 외에는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결국 남편은 이혼에 동의했고 저희는 결혼한 지 1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비록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편은 애들의 아빠였기에 일주일에 몇 번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흔쾌히 동의했어요. 얼마 뒤 남편은 친구가 소개시켜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가 보다 했죠. 이제 무슨 일을 하든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요. 제 앞가림만 하면서 애들 키우는데도 힘든데 뭐하러 그런 인간까지 신경을 쓰겠어요. 그렇게 하루가 1년 같은 바쁜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남편은 가끔이지만 바쁜 저를 대신해서 애들을 챙겨주러 집에 오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 불편했는데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쌍둥이들이 저 없을 때 아프면 저 대신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집에 드나드는 일이 늘었죠.
회사 동료는 그러다 다시 합치는 것은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죽어도 그런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럴 마음이 정말이지 눈콧만큼도 없다고 말이죠. 아마 남편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첫째랑 둘째가 묻더라고요. 엄마는 아빠랑 다시 합칠 생각 있으세요? 무슨 그런 말을 해, 갑자기. 누가 뭐라고 그래? 아니, 아빠가 전화하는 거 들었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자기 받아줄 것 같다고. 이대로만 가면 합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하던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아빠가 헛소리하는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주었어요. 이제 중학생이 되는 아이들을 붙들고 이런 말 하는 제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얼버무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왜 남편과 이혼했는지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해두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런 제 반응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남편에게 했는지는 몰라도 한동안 남편은 얼굴을 보이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나타난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전과 같이 행동했죠. 다만 집에 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7년이란 세월이 흘렀죠. 남편에 대한 원망도 어느 정도 희석되어 가고 있었어요. 아이들 문제가 항상 중간에 있다 보니 이제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터져버린 것이에요. 그날은 첫아이가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해온 날이었어요. 첫아이는 판사가 꿈이라고 하며 정말 죽어라 공부했거든요. 덕분에 고려대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했죠.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자고 했는데 그 자리에 남편도 초대를 했거든요. 남편도 딸아이의 대학 합격 소식에 꽤나 들뜬 모양이었어요.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난 다음 날이었죠. 저는 딸아이 등록금을 낼 생각으로 어플을 켰는데 통장에 돈이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은행에서는 오전에 인출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집으로 가서는 통장을 찾았어요. 서랍 곳곳을 뒤졌지만 통장이 보이질 않았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아이들의 등록금 통장도 없더라고요. 집안 곳곳을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였죠. 그런데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평소보다 많이 피곤해 보이던 얼굴에 저는 설마를 중얼거리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통장? 애들 명의로 된 거 말이지? 내가 좀 급해서 가져왔어. 쓰고 채워둘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미쳤어? 이거 엄연히 도둑질이야. 내가 애들 몫으로 모아둔 돈을 당신이 뭔데 가져간다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가져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애들 대학 등록금이고 유학 자금으로 모아둔 거라고. 유학은 무슨.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유학 자금이래. 내가 지금 급하다고 말했잖아. 금방 채워준다니까. 저는 당장 큰아이 등록금 내야 하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등록금을 무슨 벌써 내느냐고 하더니 그 몇백이 없어서 자기한테 전화를 걸었느냐고 하더군요. 자기도 그 돈이 없어서 통장을 훔쳐간 주제에 그게 무슨 헛소리인지. 저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으며 언제 가져갔느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애들 통장인데 비밀번호야 뻔한 건 아니겠냐고 하면서 축하 파티에서 슬쩍 했다고 당당하게 말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저는 그 한마디에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오히려 영문을 모르겠다는 남편의 반응에 지금 뭐하러 내가 화를 내고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으니 그저 당장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다 쓰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머니 생신이랑 올해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주식이 좀 빠져서 손해가 났어. 어쩔 수 없었어. 시부모님께 효도했다고 생각해. 효도? 당신이랑 나랑 이혼한 지가 언젠데 내가 당신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되는데 미치려면 곱게 미쳐. 어떻게 아빠라는 인간이 자식 등록금을 빼서 그딴 곳에 써? 야, 아무리 우리가 이혼을 해도 한 번 시부모님은 영원한 시부모님이야. 말 그따위로밖에 못해? 그리고 내가 돈 돌려준다고 하잖아. 특급 정보 물었으니까 딱 기다리고 있으라고. 한 달이면 되니까. 한 달 같은 소리 하네. 당장 등록금 넣어야 한다니까? 남편은 그런 저에게 사채를 좀 빌려 쓰고 있으라고 하더니 작전이 잘 먹혀 들어가면 자신이 가져간 돈의 몇 배는 돌려받을 수 있다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전화를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당장 해결해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싶었죠.
그래도 딸아이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겠다 싶어 발을 동동 구르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 와중에 남편에게 도대체 어떻게 복수를 해줘야 할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죠. 터덜터덜 길을 걸어오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더군요. 너무나도 그립고도 미안한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 소리나는 방향을 바라본 저는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답니다. 집 앞에서 오빠가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디 갔다 오냐? 한참은 기다렸는데. 여길 어떻게 알고... 네 친구가 연락했더구나. 너한테 큰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래도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할 말을 잃고 가만히 발끝만 바라보았어요. 제가 무슨 얼굴로 오빠를 마주할 수 있겠어요. 오빠는 가만히 제게 다가와서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도 안 변했다고 중얼거리면서 보고 싶었다고 말했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부모님은 건강하시지? 연락 못 받았니? 7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게 무슨 말이야? 돌아가시다니? 왜 나한테 연락도 안 주고? 연락했다. 네 남편이란 놈이 말 안 하지? 너한테 연락이 안 돼서 그놈한테 말했는데.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혼하면서 제가 전화번호를 싹 다 바꿨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고 오빠는 얼굴이 벌겋게 될 정도로 화를 내기 시작하셨죠. 저는 이 모든 것이 남편 때문이라는 것에 뒷목을 잡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죠. 한참을 화를 내시던 오빠는 우는 저를 꼭 안아주셨고요. 조금 진정이 된 저는 오빠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는 신기한 듯 집안을 둘러보시며 아이들 사진을 보시곤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특히 첫째를 보고는 저 어릴 때랑 똑 닮았다고 하면서 웃으셨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오빠는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죠. 망설이던 저는 딸아이 등록금 사건을 더듬거리며 이야기했어요. 이야기가 이어지는 도중에 몇 번이나 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셨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오빠는 등록금부터 해결하자고 하시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등록금은 해결되었으며 앞으로도 자신이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검사 출신의 오빠는 우리 첫째가 오빠와 같은 길을 가려는 모습이 꽤나 자랑스러운 눈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일의 원흉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건 그렇고요, 오빠.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부모님 장례식도 못 가게 만든 그 인간. 제가 어떻게 용서해요. 우리 애들 등록금 빼서 시부모님 여행이나 보내드리고 주식에 넣는 인간이 어떻게 애들 아빠겠어요? 죽여도 시원치 않을 인간.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그건 당연하지. 나도 절대 이대로 넘어갈 생각 없다. 저는 오빠에게 남편이 흘렸던 주식 작전 이야기를 전했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오빠는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제게 남편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며 짐을 챙겨 본가로 가자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 남편과 만나지 말라고 선을 그었어요. 혹시나 연락이 오더라도 받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이 가져간 등록금은 신고부터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 생각으로 잠시 멈칫했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답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하다가 모든 일에 관해 이야기를 하자 한숨을 내쉬며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죠. 남편에게 다시 연락이 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점이었어요. 출판사로 찾아왔더군요. 아주 사색이 되어서 와서는 무슨 정신으로 자신을 신고했냐고 했어요. 저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오빠와 약속했거든요. 남편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 손에 끌려나가면서 이대로 넘어갈 수 있을 줄 아느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을까요? 오빠 말로는 남편이 주식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주더군요. 그것도 주축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의 자리말이죠. 오빠의 말에 의하면 규모가 커서 벌금으로 끝날 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되든 내 알바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저 귓등으로 듣고 흘러버렸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회사에 나타났을 때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핏줄 그렇게 자랑하시더니만 손주들 등록금으로 여행 다녀오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고작 그 이유로 내 아들 신고했어? 그 몇 푼 된다고? 너랑 엮여서 그 고생을 했는데 여행 한번 못 보내준단 말이냐? 고생은 제가 했죠. 그놈 만나서 제 인생이 얼마나 꼬였는데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효도를 해요. 내가 당신들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시어머니께서는 정신이 나갔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경찰을 부르기 전에 자기 발로 나가라고 하고는 당당하게 등을 돌려 나왔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징역을 살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들었고요. 그것도 남편이 아주 절절하게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내기에 알았죠. 편지는 아주 가관이었어요.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이 다 저 때문이라는 설명과 함께 외삼촌에게 말해 자신을 꺼내달라는 부탁도 적혀 있더군요. 저도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나 보더라고요. 쌍둥이가 됐든 앞으로 자신들 인생에는 아빠라는 존재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답장조차 쓰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도 몇 번이고 연락이 더 오기는 했지만 아이들은 아예 반응조차 보이질 않았죠. 남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출판사를 그만두고 북카페를 오픈했어요. 그러면서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시 시도하기도 했죠. 비록 저의 청춘은 그놈 때문에 얼룩졌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만났고 그 덕분에 버티고 살아온 세월도 있으니까 더 이상은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사연은 경기도의 모처에서 거주하고 계신다는 여성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4회 이상은 사연 영상을 꼭 시청하는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사연에 빠지다 어떤 사연 하나를 접하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사연자분이 자기의 유년 시절을 덤덤하게 적어 내려가셨던데 원래 별 생각 없이 영상을 틀어놨었다가 어느새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집중을 했었습니다. 사람 사는 모습들이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사람마다 정말 색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 또한 든다는 게 사연을 접하는 묘미 같아요. 저도 시간적 그리고 정신적 여유를 내서 제 사연을 적어보고자 하는 바람을 품고 있었다가 오늘 이렇게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들어주시는 분들이 재미있게 여겨주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사연을 적어보는 것 자체를 제 인생에서 시도해보는 다양한 도전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금수저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예 보편화된 단어가 되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배경을 타고난 사람들을 입에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표현한다죠. 부모 잘 만나는 게 최고의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게 요즘의 세태라고 합니다. 출발선부터 남들보다 앞서 있는 것만큼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리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지금과는 사회 현상을 다루는 모습이 살짝 달라서 그렇지 저 어렸을 때도 부의 척도로 급을 나누는 것은 있었습니다. 지금이 돈으로 계급을 나누는 현상이 아주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저 어렸을 때는 그게 널리 퍼져 있지는 않지만 그 계급 나누기가 이루어질 때는 아주 잔인하고 거침이 없었다는 게 특징이었죠. 공공연한 놀림의 대상이었으며 조롱과 멸시를 받기 십상이었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체벌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학교에서 친구를 잘못 왕따시켰다가는 그게 기록으로 남아서 도리어 자기 미래를 말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죠. 그러나 저 어렸을 때는 체벌이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위였어요. 선생님이나 동급생들이 가난하고 빽없는 아이를 놀려먹는 건 전혀 낯선 풍경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바로 그 표적이 되어봤기 때문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 무슨 기분일까? 이런 궁금증을 어린 나이에 품고 있었던 저는 가난하고 볼품없는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우리 집 막내,
너만 없었어도 먹일 입 하나는 줄었을 텐데. 막내는 낳을 생각이 없었건만 어쩌다가 생겨서 어쩌다가 태어났는지 아휴. 이런 무례하고 무식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나셨던 분들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싶다고 두 분을 졸라서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건만 저는 존재 자체로 왠지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그런 느낌을 집에서 받아왔습니다. 제 위로는 언니가 2명이었죠. 저랑은 나이 차이가 꽤 났고 언니들끼리는 연년생이에요. 여기서 또 웃긴 게 둘째인 작은 언니가 아들일 거라고 출산 전에 아버지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짐작했었대요. 그건 짐작이라기보다는 소망이었겠지만요. 첫째가 딸이니까 둘째는 당연히 아들이어야 마땅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언니들이 연년생인 것은 제 생각에 그래서인 것 같아요. 아들을 기대했건만 첫째가 딸로 태어났으니 얼른 아들을 가지기 위해서 둘째 임신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저만의 추측이지만 언니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것으로 봐서는 정황상 확실했네요. 이런 비람아가 둘째도 딸을 낳으면 뭐 어쩌라는 거야?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어. 나라고 딸을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닌데 나도 아들을 낳고 싶었다고요. 뱃속에 있는 동안 이번엔 아들일 거라고 믿었건만 또 딸이 태어난 걸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도로 배에다가 집어넣을까? 어? 에라이, 하여간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딸 2명 다 알아서 잘 키워보라고. 나는 딸만 2 가질 생각은 추호도 없이 가정을 꾸린 사람이니까 이 사태를 당신이 책임져야 할 거야. 작은 언니가 태어나고 나서 부모님이 그렇게나 자주 다투셨대요. 아버지께서는 걸핏하면 집을 나가겠다며 협박조로 으름장을 놓으셨죠. 저희 큰언니는 불운하게 집안을 잘못 타고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타고난 머리 자체가 좋거든요. 그래서 기억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가난한 데다가 무식하기까지 한 집안에서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공부 쪽으로 성공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이런 큰언니가 직접 보고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저한테 전해준 것들이니 부모님께서 작은 언니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몇 년이고 지독히도 싸워대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작은 언니는 솔직히 말해서 성격이 글러먹었어요. 속된 말로 성격이 정말 지랄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작은 언니를 굉장히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싫어했는데 부모님께서 작은 언니를 두고 설왕설래를 해가시며 자주 싸우셨다는 비화를 나중에 알고서는 그때부터는 작은 언니를 덜 싫어하게 됐었죠. 모르긴 몰라도 부모님의 그 무례하기 짝이 없는 언사가 작은 언니의 성격을 더럽힌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그런 환경에 놓이지만 않았다면 그놈의 너는 왜 딸로 태어났냐, 아들이길 바랐는데 라는 말만 지겹게 듣지만 않았다면 작은 언니는 제법 착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자라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작은 언니가 다 크고 나서 어느 날 술주정을 실컷 하고 계셨던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술 좀 그만 쳐드세요. 가뜩이나 막 떼어 먹으신 분이 술까지 그렇게 드셔서 뇌세포가 남아나질 않게 되면 어떡해요? 자식들은 그런 부친 따위 부양할 능력 없으니까 알아서 정도껏 망가지시죠. 너 지금 뭐라고 짓거렸어? 계집애 주제에 나이만 차서는 쓸데없이 혓바닥만 길어졌구나. 네가 아들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그때 하필 딸로 태어나는 바람에 우리 집안에 마가 꼈어. 너는 항상 주변을 부정타게 만든다고. 이 쓸모없는 계집딸 같으니. 아버지는 참 개소리를 다채롭게 하시는 재주가 있으세요. 제가 왜 아들이 아니라 딸로 태어났냐고요? 그건 바로 아버지 때문이죠. 자식의 성별을 결정짓는 것은 남자 쪽이니까요. 그런데도 옛날부터 엄마를 그렇게나 원망하면서 구박해대셨죠? 하여간에 무식해도 그렇게까지 무식할 수가 있나? 작은 언니가 과장스럽게 혀를 쯧쯧 차면서 고개를 저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거의 뒤로 넘어가려고 하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할 작은 언니가 아니었죠. 아버지가 휘어잡고 당신의 뜻대로 다루기엔 이미 작은 언니가 너무나도 많이 커버린 뒤였습니다.
작은 언니가 자식 성별을 결정짓는 요소를 아버지 앞에서 터뜨린 이후에 웃기게도 집안에 변화가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우선 엄마가 새삼 당당해지셔선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다니신 게 있었네요. 그때까진 엄마는 당신의 탓으로 딸만 줄줄이 셋 낳았다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걸 알게 되신 이후로 어딘가 격양돼 보이셨죠. 저는 다 커서 그런 지식까지 습득한 작은 언니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고등학교도 간신히 나온 주제에 그런 건 어떻게 알고 있나 싶었네요. 작업반장 이모가 알려주시더라. 그 이모의 조카가 서울대 다닌다잖아. 엘리트가 알려준 정보니까 정확하겠지. 아, 그랬구나. 아무튼 언니 대단하다. 아버지 앞에서 기죽지 않고 할 말 다 아는 사람은 언니뿐이야. 친척들이 혹시 아버지 무서워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전부 다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는 양가 집안이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가장 질이 나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다들 상종하기 싫어하는 거야. 너는 그냥 아버지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최대한 무시하면서 공부나 해. 내가 보니까 우리 집은 너 아니면 가망 없다. 그런데 언니, 나는 그래봤자 성적이 늘 반에서 중간밖에 안 가는데. 바닥을 기는 것도 아니고 중간이면 해볼만 하지. 너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말고 무조건 공부나 해. 알았어? 언니들은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았으면서 왜 저한테만 공부를 강요했던 것인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었죠. 큰언니는 머리가 제법 좋았고 공부도 꽤 했었지만 집안의 형편이 너무나도 안 좋았기에 일찌감치 대학의 꿈은 접어두었으며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해 사회생활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안 들어도 될 모진 소리를 다 들어가며 커버린 작은 언니는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성정도 아니었고 역시나 큰언니처럼 마찬가지로 가난한 집구석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줬고자 하였습니다. 그랬던 언니들은 막둥이인 저를 보면서 너만은 다르게 살길이라는 소망을 품어주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고마운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깊은 뜻을 몰랐었다는 게 천추의 한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언니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언니들이 저를 업어 키우다시피 하였습니다. 뒤늦게 가진 자식이 또 딸인데다가 가난을 헤쳐갈 방도 따위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탓에 부모님께서는 저의 탄생을 반기지 않아 하셨어요. 언니들이 없었다면 저는 영양실조를 앓는 아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굳이 안 태어났어도 됐다. 괜히 태어나는 바람에 서로한테 좋지 않은 상황이 됐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충격이 컸고 엄청난 상처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면역이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것이었다면 또 모르겠으나 언니들이 산증인으로서 우리 부모님은 그냥 원래 그러신 분들이다라고 말을 해주니까 안심이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원래 중졸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정확히 알고 보니까 초졸이셨습니다.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죠. 그리고 엄마가 중졸이셨습니다. 두 분 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셨으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서로를 만나서 살림을 차렸고 저희 세 자매를 낳으신 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일용직 현장을 전전하셨고 그 일이 정기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때는 며칠을 집에 오시지도 않은 채 어디 먼 작업장에서 일을 하셨으며 또 어느 때는 일이 없어서 내도록 집에만 몇 날 며칠이고 그냥 계셨어요. 가난한 집구석이 넓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집에 계시는 내내 자연스레 눈치가 보였고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작은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셨고요. 원래는 무슨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어쩌다 보니까 공장의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옮겨가셨어요. 일은 무지하게 많았고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돈은 쥐꼬리만하게 주는 것이 바로 그 공장의 식당 일이었다고 엄마가 훗날 여러 차례 곱씹으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큰언니가 전해준 이야기예요. 돈을 얼마나 조금 받고 계셨는지는 당시에 저는 알지 못하였으나 엄마가 남은 반찬 같은 걸 종종 싸우셨기에 그걸 기다렸다가 먹었던 추억이라면 많이 쌓은 바였어요. 식어 빠진 반찬도 얼마나 맛있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집에 있는 반찬이라곤 늘 거기서 거기였거든요. 마른 반찬 두어 가지와 김치뿐이었죠.
그런 집이었으니 엄마가 적은 양이라도 공장 식당에서 반찬을 가져오시면 그저 여러 가지 맛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한 집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였는데 전부 다 각자의 집이 좁게 느껴졌기에 아이들끼리 꼭 밖으로 나와서 어울려 놀았어요. 그랬다가 잘 사는 아파트 단지 근처로 가면 거기 사는 애들이 저희 무리를 손가락질하면서 거지들 온다, 병균 옮는다 이런 식으로 외쳐댔었죠. 자기들 딴에는 그것도 재밌는 놀이랍시고 그랬던 것일 거예요. 하지만 진짜로 거지마냥 가난했던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었죠. 집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밖을 하염없이 전전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요. 남들 다 가보는 1년에 한 번 자기 생일에라도 가본다는 놀이공원을 저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놀이공원에 갔을 때 그때가 제 인생 처음 경험하는 놀이공원이었죠. 가난은 자라나는 아이의 세상을 좁게 만든다는 걸 아시나요? 경험의 폭이 좁기도 하거니와 가난에 허덕이게 되면 당장의 의식주에만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그림의 미래는 그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무작정 현재의 가난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죠. 이 가난에 순응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이런 선택지만 두고 자라나게 되니까 애초에 부족함 없는 환경을 타고난 애들이랑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성인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는데 저의 유년 시절이 너무나도 가엽게 느껴졌더랍니다.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식을 낳게 된다면 그런 가난만은 물려주지 말아야지. 자신이 없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을 때 제가 딱 20살이었어요. 가난하더라도 가족끼리 화목하고 행복하다면 그곳으로 돈이 줄 수 없는 충족감일 테지만 저희 집은 딱히 그렇지 못했다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언니들은 나쁘지 않았으나 딱 그 정도였어요. 저에게 살가운 존재들은 아니었고 자기들도 가난을 헤쳐나가며 살아남기에 바빴기 때문에 저를 봐줄 여력 따위는 없었다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게다가 언니들은 부모님의 저급한 행태를 저보다 훨씬 더 이르게 더 많이 접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이 가정에 마음을 쏟지 못했죠.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언니들이 항상 이놈의 집구석을 하루빨리 뜨고 싶다는 열망으로 눈빛을 이글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버지는 책임감이라든지 건실함과는 거리가 아주 먼 분이셨고 엄마는 당신의 안위만 살피시기에도 벅찬 분이셨습니다. 저희 집에는 여유라는 게 없었어요. 그게 물질적인 것을 가리키든 정신적인 것을 가리키든 간에 말이죠. 그렇다 보니 가족끼리 끈끈하지도 못하였고 각자 도생해서 살아남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생각 정도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별것도 아닌 일로 크게 싸우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가족이란 함께 있으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라는 확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결혼이나 아이를 갖는 것에 저는 회의적인 성인으로 자라났는데 놀랍게도 작은 언니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어요. 20대 중반의 나이가 아무리 여자라지만 결혼하기에는 조금 이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작은 언니의 뜻이 확고했습니다. 자기의 지랄맞은 성격을 받아주는 남자를 드디어 찾았는데 이 남자가 아니면 결혼을 못할 것만 같아서 놓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시집 보낼 돈 따위는 없다면서 작은 언니를 향해 배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작은 언니는 필요 없다고 맞섰죠. 아버지의 도움이나 허락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외치는 작은 언니를 보면서 저는 엄청 놀랐고 감명 또한 받았던 듯 싶네요. 뭔가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몰래 모아두셨던 돈을 작은 언니에게 건네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집안의 현금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큰 도움은 안 될지 몰라도 요긴하게는 쓸 것 같아서 준다. 네가 언제 이렇게 다 커서 결혼까지 하겠다는 건지 세월이 참 야속하기까지 하네. 엄마, 내가 딸이니까 다행이죠? 내가 아들이었어 봐요. 그럼 장가 보내려고 돈이 곱절은 들어갔을 거야. 어디서 돈을 빌려야 했을 수도 있죠. 안 그래요? 너는 왜 이런 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 내가 옛날에 너 아들 아니고 딸이라고 구박했던 것 때문에 그래?
하여간 뒤끝은 심해가지고선. 그게 아니라요. 나는 지금 엄마 마음이 편해지시라고 일부러 이러는 건데? 엄마가 괜히 나한테 캥기는 거 있어서 순순히 전 재산 내놓으시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다 알죠? 엄마는 사실 속으로는 작은 언니한테 미안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나 봐요. 옛날에 모진 소리를 많이 하셨던 걸 내심 당신께서도 스스로 후회하고 계셨던 듯 싶더라고요. 작은 언니가 너스레를 떠니까 엄마는 민망해하면서 화제를 돌렸지만 그런 기색이란 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엄마가 나한테도 미안해하고 있을까? 나한테 태어나지 않았어도 좋았을 뻔했다고 그런 말들을 하셨던 것도 후회하고 있을까? 어쩌면 엄마가 나한테 사과하고 싶으실지도 몰라. 저는 작은 언니가 결혼할 때 생전 처음으로 끈끈한 가족애 같은 걸 실감해봤어요. 자라면서 지독한 가난 때문에 당한 수모가 안팎으로 많았었는데 그래서 엄마와도 사이가 대면대면한 모녀지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엄마가 과거를 후회하고 계신다면 저는 기꺼이 그 마음에 응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은 자주 안 부딪힐수록 좋고 말을 안 섞을수록 사이가 좋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사고방식을 조금 달리하게 된 순간이었지요. 작은 언니는 저희 집보다 경제적인 수준이 약간 나은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작은 형부는 공장에 다니고 계신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공장이 작은 형부의 먼 친척 어르신 것이었어요. 나름의 빽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작은 언니보다 4살이 많았으나 거의 동갑처럼 보였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작은 언니한테 거의 쩔쩔매고 끌려가는 작은 형부의 면모를 보면서 사람 인연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았더랬죠. 작은 언니의 말 맞다나 작은 형부 같은 사람이 아니면 그 다혈질 성격을 받아줄 남자는 거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작은 언니가 무사히 결혼 생활을 시작한 이후 저는 엄마와 태어나서 처음으로 깊은 주제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했었던 사건이며 각종의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엄마와 오랜 대화를 나누어 봤어요. 마주보고 앉아서 가족 얘기를 하는 것은 그때가 정말이지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단절되어 살아온 관계였었거든요. 사실은 가난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부모님이 나란 존재를 반겨주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제가 그렇게 털어놓았을 때 엄마가 우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저는 제가 평생을 이 순간을 기다리면서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눈물을 보고 엄마의 사과를 받은 순간 제 모든 과거의 순간이 어둡고 침침했던 흑백에서 선명한 컬러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저도 엉엉 울면서 엄마를 무시하며 못되게 굴었던 순간들의 저를 털어놓으며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고 나니까 왜 그렇게 후련하던지요. 엄마와 편안한 모녀 관계가 된 이후에 그 변화에 참여한 것은 큰언니였어요. 똑똑했기 때문에 그만큼 서러움도 많이 끌어안고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큰언니였습니다. 엄마는 용기를 내어 큰언니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고 그것이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을 안 큰언니도 그 손을 맞잡아 주었어요. 결혼한 작은 언니는 자기 짝을 만나서인지 형편이 넉넉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잘 지내더라고요. 그토록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작은 언니였건만 그런 야망도 접어두고 결혼할 정도라면 작은 형부가 진심으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결혼이란 것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던 듯 싶습니다. 엄마, 큰언니, 저 이렇게 모녀들끼리는 점차 잘 지내게 됐어요. 좋은 현상이었지만 이 모습을 달갑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셨죠. 놀고들 자빠졌다. 세상 천지에 뭐 좋은 일이 하나라도 있다고 그렇게들 태평하게 입고 난리야. 하여간 볼썽사나운 여자들 같으니라고. 죄다 부정타는 기운들을 끌고 다닌다고. 에라이 재수없는 여자들. 저희 세 모녀를 두고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작 재수가 없으신 분은 공교롭게도 아버지셨답니다. 제가 22살 때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술독에 빠져 사셨고 그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 취기가 잔뜩 오른 상태에서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으셨던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던 행인이었다는데
아버지께서 먼저 시비를 거신 건지 어쩐 건지는 솔직히 진위 여부를 몰라요. 아무튼 그 사람과 크게 시비가 붙어서 주먹 다짐이 오갔는데 평생에 가난하였고 궁핍함에 시달렸으며 나이가 들수록 고주망태가 되어가신 분이 체격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고 싸움을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나요. 평소에는 항상 돈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면서 병원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는 분이셨으나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별 수 없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던 어느 간호사분께서 문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만 하시다가 아버지의 퇴원을 하루 앞둔 날에 엄마랑 저한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웬만하면 정밀검사를 따로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죠. 아버지께서 하도 돈이 없다고 먹고 죽을래도 돈은 없다고 하시면서 병원 놈들은 전부 돈독이 오른 도둑놈들이라고 하시면서 추가 검사를 안 받으신 상태였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상처들을 치료하고 소독하고 입원하면서 잠시 심신을 달랜 정도였죠. 그런데 그 병실 담당 간호사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엄마는 덜컥 겁이 나셨던 것입니다. 평생을 아버지로부터 시달려 오신 분이었으나 결코 모질어지실 수가 없었나 봐요. 빚을 내서라도 아버지의 정밀검사를 해드려야겠다고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네요. 아버지를 설득해서 간신히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몹시 안 좋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 진료실의 의사가 말하기를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다고 단적으로 권장을 할 정도였습니다. 심각하단 얘기였죠. 그 길로 검사 결과를 가지고 대학병원을 갔어요. 이렇게 큰 병원에서는 돈이 얼마나 들지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은 사실이네요. 부끄럽지만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상은 아버지가 받으신 시한부 선고 앞에서 모두 사그러들었습니다. 내가 가망이 없는 상태라고?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 돈독에 오른 놈들, 순 돌팔이 놈들. 그렇게 말하고 돈을 뜯어갈 셈이겠지. 내가 그 수를 못 읽었을 줄 알고 가망이 없다고 말해놓고서는 값비싼 치료 방식을 내밀 거란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아버지께서는 코웃음을 치셨지만 그런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료진이 사뭇 진지한 얼굴로 사안을 직접 전달하러 아버지를 찾았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께서는 상황을 인지하시고 표정을 바꾸셨지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절망에 빠진 아버지의 표정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렇게나 사신 분이셨으나 삶에 대한 애착만큼은 강한 분이셨어요. 그 사실을 당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죠. 더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렇듯 허망하게 생을 마감할 수는 없다며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얼마 남지 않은 여명이 아버지의 숨통을 조여왔어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이때까지만 살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왜 인생이란 것이 나처럼 어리석은 자에게 허락이 되어서 그토록 허망하게 쓰여졌는가. 아버지께서 공허한 눈빛으로 병실의 천장을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거리셨을 때 저는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게나 올곧은 목소리를 내실 줄 아는 분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삶을 논하는 철학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아버지라는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면 지금과 같은 말로를 맞이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거라는 출처 모를 확신마저 들었더랬지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안쓰러웠고 가여웠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벌벌 떨면서 두려움 속에 잠겨 지내야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저였으나 그랬던 괴로운 과거마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초연한 빛으로 퇴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당신의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하신 적이 없었고 그럴 뿐도 아니셨지만 저는 멋대로 아버지를 용서해버렸어요. 그런 덕분에 제법 홀가분한 심정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병원에서 초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지막은 갑작스럽기까지 해서 저희 가족들은 전부 다 얼이 빠져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아버지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아서 멍하게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발인날에 찾아온 지각생 조문객이었어요. 대체 누구인가 했더니 바로 엄마의 오빠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 외삼촌이요. 저는 8살이었나? 그때 외삼촌을 마지막으로 보고 그 후로는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외갓집이 왕래가 잦았거나 의지할 만한 곳이었다면 아버지께서 그토록 엄마를 못살게 굴진 않으셨을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치사하게 너는 제대로 된 가족도 없는 처지라며 엄마를 조롱하곤 하셨습니다. 외갓집은 거리가 아주 멀었던 데다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일찍이 엄마와 절연하다시피 하셨었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유일한 형제인 외삼촌과도 가깝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엄마는 큰언니만 데리고 갔었기 때문에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는 아예 외갓집 소식을 듣는 일이 없었네요. 그랬건만 갑자기 외삼촌이 불쑥 등장하시다니 무슨 영문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납골당에 모셔놓고 나서 외삼촌이 저희 모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외할아버지께서 아주 옛날부터 갖고 계신 땅이 있는데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 그 땅에 바로 옆 땅을 추가로 조금 더 구입해 놓으셨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마저 떠나고 나면 찾아갈 부모가 없는 외삼촌과 엄마를 생각하면서 전 재산을 털어서 작게 땅을 더 구입해 놓으셨던 거래요. 그런데 외할아버지께서 단순히 그런 의도로 구입하셨던 땅이 수지를 맞은 것입니다. 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인생 역전 수준이라고나 할까요? 그 엄청난 얘기를 듣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엄마랑 저희 자매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어요. 외할아버지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사위, 그 쓸모없었던 존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시고는 결단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 땅, 외삼촌과 엄마에게 균등하게 나눠주기로요. 그 가치가 더욱 오를 일만 남은 그 엄청난 땅을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웠는데 갑자기 외삼촌이 수심 깊은 얼굴로 엄마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내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나보다는 네가 더 많이 갖는 게 맞는 것 같다. 나보다 네가 더 고생하며 살아왔잖아. 우리 어머니 떠나실 때 네 생각으로 애달파하셨다는 거 내가 알아. 그리고 아버지의 아픈 손가락이 바로 너잖아. 암만 해도 나는 너랑 똑같이 그걸 나눠 가질 수가 없다. 네가 더 많이 가져라. 이건 한 번도 오라비 노릇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던 이 오라비의 진지한 부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연속으로 들어버리니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받아들여졌어요. 저희 집 팔자가 고쳐졌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큰언니가 시집을 갔어요. 큰형부는 집안이 크게 유복하진 못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딱히 없이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하면서 큰언니가 저희 집에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큰형부한테 공개를 안 했어요. 저한테도 입단속 시켰죠. 왜 숨기냐고 하니까 굳이 지금은 말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될 시기라면 알리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고 말을 하는 큰언니의 판단력이 왠지 멋져 보였습니다. 큰언니는 저희 가족 중에서 가장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내린 데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란 짐작이 들었어요. 큰언니가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아직 짝이 없었습니다. 연애라면 딱 2번 해본 바가 있었으나 크게 감흥이 없어서 헤어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저의 진짜 인연인지 아닌지 궁금해지는 상대가 등장했습니다. 직장 근처의 식당가에서 처음 마주친 사람이었는데 한번 의식하고 나니까 자꾸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자꾸만 신경이 쓰였죠. 혹시 내가 도끼병이라도 걸렸나? 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밥만 먹을 뿐인데 나 혼자 계속 착각하는 게 아닐까? 며칠이 지나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이 곧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그 사람이 저한테 먼저 다가오더니 만나는 남자친구가 따로 있냐고 물어왔거든요.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을 제 운명적인 상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순간이 그렇게까지 극적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솔로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저에게 적극적으로 들이댔는데 저 또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었어요.
말이 좀 웃기죠? 서로가 잘 통해서 금세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하다거나 그런 포근한 기분은 느끼지 못하였으나 기분이 색달랐고 뭔가 재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꽤나 달변가였는데 제가 지니지 못한 면모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침없는 성격 같은 게 멋져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진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저는 저희 집 이야기를 꺼내들었어요. 가난하고 무식한 집안에서 태어나 죽도록 힘들었던 유년 시절이라든지 외롭고 힘들었던 그때의 기억들이라든지 주로 그런 것들을 나눴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남겨진 엄마와 더욱 애틋한 모녀지간이 되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부동산으로 수지 맞은 이야기는 빼놨어요. 큰언니의 말 맞다나 굳이 안 꺼내도 될 시기라면 하지 않는 게 현명한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 뚫려있는 공백들을 전부 채워줄게. 나한테 와라. 우리 이미 사귀고 있잖아, 오빠. 내가 이미 오빠의 여자라는 걸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의도로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나한테 진짜로 와달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시집 와. 내가 잘해줄게. 너 하나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먹여 살려준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멋대가리 하나 없는 멘트였는데 그때는 홀라당하고 즉시 넘어가 버렸더랬죠.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랬던 것인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었고 마침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오니까 마음이 기울고 말았던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어영부영 결혼이 진행되게 되었고 이듬해 저는 결혼해서 그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며 그 사람은 저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작은 언니는 멀리 집을 이사가느라 정신없이 바빴고 큰 언니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받진 못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엇비슷했던 것 같네요. 언니들이 다 자기 생활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왕래를 자주 하기란 무리였고 다만 저는 엄마와 연락을 거의 매일 하면서 지냈습니다. 시댁이 신혼집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꼴로 찾아가 뵈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 굴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결혼 전에 그 시댁 식구들이 저를 얼마나 탐탁지 않아 있는지 제가 다 봤었기 때문이죠. 그게 자꾸만 속에 남아서 저를 괴롭혀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댁 집안도 크게 별 볼 일은 없는 수준이었건만 저희 친정 집안을 얕잡아 보면서 형편이 빈약한 너희 집안이라는 등 그런 식으로 아주 함부로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기분이 몇 번 상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수더분한 새 식구인 척 굴었지만 속으로는 시댁 식구들을 별로 안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종종 시댁을 찾아갔던 것은 남편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결혼 직후에는 안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 많은 주도권의 흐름이 남편에게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호르몬 질환 때문에 직장을 쉬게 된 이후로는 더 그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벌지 않고 남편에게 돈을 받아서 쓰니까 이상하게 을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철저한 갑이었고요. 부부임에도 사람 관계라는 게 돈이 얽히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쳤네요. 이래서 사람이 떳떳하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하나 보다. 내가 친탁을 해서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되도록 조심하면서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징조가 보일 때는 반드시 쉬라고 엄마가 하도 성화를 부리니까 일을 쉬고 있긴 한데 몸은 편할지라도 마음은 영 불편하네. 그래도 한 가지 장점이랄 게 있다면 제가 일을 쉬면서 집에 있는 것을 남편이 싫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려나요? 저에게 빨리 재취업해라, 건강은 언제 회복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채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대신에 제가 시댁을 신경 쓰면서 자주 들락날락하고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해야 했기에 이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저한테 실컷 쉬라고 해주는 남편을 둔 게 어딘가 싶어서 감사히 여겼습니다. 엄마한테 돈 벌어오라고 늘 매서운 잔소리를 날리셨던 아버지를 집에서 봐왔던지라 그에 비하자면 남편의 태도는 부처님같이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 남편이 제가 일을 안 다녀도 괜찮아 하는 것인지를 시간이 얼마간 경과하였을 때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점차 저를 대하는 남편의 언행이 어딘가 무례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면서부터였죠. 그건 바로 남편이 저를 자기 멋대로 휘두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돈을 얼마간이라도 벌어오면 경제력을 가지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으니까
남편은 그 꼴을 계속 보느니 차라리 자기가 외벌이를 하면서 저를 자기보다 아래 서열로 확실히 내리누르는 게 좋았던 거예요. 결혼 전에는 미처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남편은 언제부턴가 입버릇처럼 어디 옆편 내가 듣기 싫게 목소리를 꽥꽥거려? 어디 옆편 내가 목소리를 크게 떠드냐고? 이런 식으로 옆편내 운운하면서 저를 낮잡아 칭했습니다. 집안에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남자라는 걸 그제서야 제가 알아차렸던 거예요. 작은 언니는 집안에서 왕비 대접을 받고 싶어서 작은 형부랑 결혼했다고 했었는데 순간 그 말이 생각나면서 저의 처지와 비교가 되더라고요. 남편의 연봉이 높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저한테 가계부를 쓰도록 시켰죠.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쓸 생각하지 마. 그거 다 내가 피와 땀을 흘려서 번 돈이라고. 집에서만 탱자탱자 노는 너는 이해 못하겠지만. 저도 건강 이상을 느끼기 전까지는 직장인으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월급쟁이로 꽤 오래 지낸 바였고요. 일을 쉬게 된 이후로도 집안에서 탱자탱자 놀아본 적도 없었네요. 집안일은 로봇이 하나요? 그거 다 사람이 하는 건데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저의 몫이었고 여기에 시댁까지 챙겨야 했으니 오히려 직장을 다닐 때보다 저의 하루 일과는 바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저런 식으로 폄하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때 남편이랑 설전을 벌였어요. 제가 평소에는 꾹 눌러서 참고 사는 스타일인데 한번 마음먹고 터지면 고지고대로 밀고 나가는 면모 또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맞섰고 남편의 부조리함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반박했어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지 나중에는 그 입이 조개처럼 다물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두고 남편이 분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저의 비위를 잘 맞추려고 하는 모습은 분명 보이고는 있는데 제 꼬투리를 잡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습 역시도 저는 볼 수 있었거든요. 저는 남의 눈치를 살피면서 기분을 파악하고 노선을 정하는 일이라면 지독하게 가난하면서 화목하지도 않았던 집안에서 태어난 저에게 어렵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저한테 태어나지 않았어도 될 뻔했다며 대놓고 말했던 부모 아래서 자란 자식이 전데 이런 저한테 덤비기에는 남편의 기질은 한참 부족했죠. 다만 겉으로는 제가 수도분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니까 티가 안 났을 뿐이죠. 시댁 식구들의 은근한 시집살이, 왕노릇하면서 대접받고 싶어하는 남편의 욕구 또한 저 스스로 익숙해져 가려고까지 하면서 눈을 감아주었건만 남편은 기어이 그 선을 스스로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망의 사건이 터진 것은 남편이 제가 쓴 가계부를 어느 날 유심히 들여다보면서부터였죠. 매달 10만 원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뭐야? 교회에다가 11조라도 하냐? 어디다가 10만 원씩이나 꼬박 쓰는 건데? 이거 대체 뭐야? 저는 별것 아니라고 둘러대면서 그냥 쓴 금액의 총액에서 일부를 10만 원이라 표시해뒀을 뿐이라고 했지만 남편의 눈총을 걷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을 자꾸만 저한테 캐묻길래 저도 조금은 울컥해서 진실을 토해냈죠. 그거 우리 엄마 용돈 드린 거야. 10만 원이라 약소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용돈을 드린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어서 그랬어. 설마 하니 자기 장모한테 들어간 고작 10만 원의 용돈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건 저의 엄청난 희망사항이었을 뿐이었죠. 남편이 갑자기 얼굴을 시뻘개지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모님한테 지금까지 매달 드리고 있었다는 거야? 나한테 상의도 없이? 내가 벌어온 돈을 네가 감히 멋대로 그런 용도로 써버려? 게다가 네가 뭔데 10만 원을 약소한 금액이니 뭐니 짓거려. 이 옆편 내가 제정신이 아니네. 당장 용돈 드리는 거 그만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그거 용돈 드린 것 가지고 지금 이런다는 게 나 이해가 안 돼. 나는 네가 이해가 안 간다. 네가. 너 네 집 식구들하고 왕래하는 것부터 끊어. 하등 도움이 안 되잖아. 받아 처먹기만 하는 네 집 식구들 그 거지 집단한테서 나는 질릴 대로 질렸어. 너 진짜 그러다가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냐? 어? 이혼당하고 싶어서 환장했어? 남편이 흥분해서는 저한테 으름장을 놓았고 저는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침착해졌습니다. 제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방금 말실수한 것을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막 웃었어요. 사과 좋아하시네.
너야말로 당장 나한테 사과해. 내 돈 10만 원. 지금까지 멋대로 써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이 여편네야. 안 그러면 이혼일 줄 알아. 제가 이혼이라는 카드에 겁이라도 집어먹은 줄 아는 모양이었어요. 웃긴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사과하는 대신에 이혼하자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은 센 척한다며 비웃었지만 저는 진짜로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제가 먼저 도장을 찍었죠.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지 남편은 머뭇거렸고요. 왜? 나랑 이혼하기 싫나 봐? 사실은 내가 너무 좋아서 죽겠고 놓치기 아까운 여잔가 봐? 제가 도발했더니 역시나 남편은 욱하는 성질머리대로 즉각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혼 절차를 밟고 나서야 굳이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친정집이 사실은 엄청난 부동산 부자라는 걸 말이에요. 제가 지도 앱을 켜서 대강 위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우리 집 땅이야. 네가 도둑놈일까봐 미리 공개를 안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길 잘한 선택이었네.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남편이었으나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나자 바로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면서 애처롭게 빌더군요. 그렇게 눈물 콧물을 다 흘릴 줄 아는 남자였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을 번복할 작정이었다면 저는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친정 재산을 공개했을 거예요.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이혼하고 남편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 진행했었던 거죠.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까지 가세해서 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해서 완전히 남남이 됐죠.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영 이상한 놈과 결혼까지 했던 저의 미숙함을 반성했어요. 실패가 있기에 빛나는 성공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금세 기운을 차렸지만 말이죠.